안녕하세요. 오늘은 애잔한 이야기가 담긴 소설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라시에 타케시 지음, 김지연 옮김, 세상의 마지막 기차역. 가마쿠라시에 봄 내음을 머금은 바람이 불어오던 그날, 급행열차 한 대가 선로를 벗어났다. 도인철도 가마쿠라선 상행열차였다. 맹렬한 속도로 궤도를 이탈한 열차는 가마쿠라 아키타마 신사의 도리를 스친 다음 산간절벽 아래로 떨어졌다. 승객 127명 중 68명이 사망한 대형 사고였다. 약혼자를 가슴에 묻은 여자, 아버지를 떠나보낸 아들, 짝사랑하는 여학생을 잃은 한 소년, 그리고 이 사고의 피해자로 지목된 기관사의 아내. 사람은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 잃고 나서야 깨닫는다. 자신이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아름다운 나날을 보내고 있음을. 만일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된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다면 당신은 그에게 무슨 말을 전하겠는가? 당신에게 부슬부슬 가랑비가 내렸다. 아동센터 처마를 타고 떨어진 빗방울이 땅에 튕기면서 내 발을 적셨다. 오래 기다렸지? 오늘도 선생님 말씀 잘 들었고? 내 옆에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던 남자아이를 젊은 엄마가 와서 데리고 간다. 얼굴에 한박 웃음이 차오른 녀석이 엄마의 우산 속으로 뛰어든다. 아무도 나를 데리러 오지 않는다. 그 사실은 너무도 잘 알고 있다. 나에게 다정하게 대해주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으니까. 얼어붙을 듯 차가운 바람에 오른뺨에 붙은 거즈가 들썩였다. 새하얀 거즈 밑에는 새까만 반점이 숨어있다. 이 징그러운 반점 때문에 지금껏 나는 지긋지긋하게 시달렸다. 끔찍했던 기억이 머릿속으로 스치자 등에 메고 있던 책가방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다. 시선이 20층짜리 고층 빌딩에 가닿았다. 저 멀리 고층 빌딩 옥상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게 해줄 무언가를 찾고자 한 번 더 과거를 더듬어 보았다. 그러나 내가 살아온 11년이라는 시간 속에 희망은 한 조각도 남지 않았다. 내가 초등학교 5학년이던 해 부모님이 이혼했다. 엄마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게 부모님이 헤어진 이유였다. 가지 이렇게 벌어. 엄마가 꼭 다시 올게. 엄마는 나에게 이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다. 그리고 나서 나는 아빠와 살게 되었다. 시스템 엔지니어인 아빠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아빠가 회사에서 돌아올 때까지 지역 아동센터에서 시간을 보냈다. 나는 체구가 작아서 옛날부터 괴롭힘이 표적이 되기 일쑤였다. 뺨에 난 반점은 거즈를 붙여서 가지고 다녔는데 6학년이 되자 같은 반인 게이고가 반점을 가지고 놀리기 시작했다. 아빠는 몹시 바빠서 한밤중에 집에 돌아오는 일이 많았다. 아동센터로 나를 데리러 오던 것도 차츰 뜸해지더니 이제 나는 엄마 아빠가 데리러 오는 다른 애들을 흘끔거리며 매일 혼자 집에 돌아간다. 학교에서는 게이고의 괴롭힘이 나날이 심해졌다. 어이! 반점! 게이고는
틈만 나면 내 얼굴에 있는 반점을 가지고 놀려댔다. 급식 주머니를 몰래 가져가고 신발을 숨기고 심지어 반 아이들 앞에서 거즈를 떼어내기까지 했다. 선생님도 도와주지 않아서 나는 교실에서 왕따나 다름없었다. 6학년 3학기를 보내던 어느 날 번화가에서 우연히 엄마를 봤다. 엄마가 집을 나가고 나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다. 그래도 엄마라면 나를 도와줄 거라고 굳게 믿었다. 가슴에 마지막 희망을 간직한 채 사람들을 헤치며 한 걸음씩 엄마에게 다가갔다. 엄마! 옆까지 가서 엄마를 부르다 나는 그만 입을 다물고 말았다. 엄마는 품에 아기를 안고 있었다. 낯선 남자와 손을 잡고서. 아빠에게는 보여준 적 없는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엄마는 나와 눈이 마주치자 흠칫 놀라더니 금방 고개를 돌렸다. 너 따위에게는 전혀 관심 없다고 말하듯이. 뒤에서 온 사람들이 그 자리에 얼어붙은 나를 엎질러 갔다. 내 어깨를 밀쳤는데도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멀어지는 엄마의 뒷모습을 우두커니 바라보면서 살아갈 의미를 잃어버렸다. 빗줄기가 한결 거세졌다. 길이 온통 물 웅덩이로 얼룩졌다. 마중 나온 부모님을 따라 아이들이 차례차례 아동센터를 빠져나갔다. 이제 곧 7시다. 차양 밑에서 비를 피하는 사람은 나뿐이다. 말할 수 없이 쓸쓸하고 슬펐다. 이 세상에 나만 홀로 남겨진 기분이 들었다. 무서웠다. 후두둑 후두둑 시끄러운 빗소리가 세상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곳인지 말해주는 듯 했다. 그래서 가려고 마음을 먹었다. 시선이 꽂힌 저 높은 빌딩 옥상으로. 너도 누구 기다리니? 빗속으로 뛰어들려는 그때 맞은편에서 젊은 여자가 나타났다. 오른손에 큼지막한 우산을 쥐고 내 키에 맞춰 허리를 숙였다. 감색 블레이저 재킷을 입은 걸 봐서 중학생 같았다. 윤기 흐르는 까만 머리카락을 뒤에서 하나로 묶었다. 커다란 눈동자가 코앞에서 나를 쳐다보자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긴장해서 고개를 숙인 내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그래도 무서운 눈초리는 아니었다. 두 눈이 마주치자 나를 안심시키려는 듯이 눈매를 느슨하게 풀었다. 누나! 센터 문이 열리고 안에서 책가방을 맨 남자애가 뛰어나왔다. 평소 저학년 교실에 있던 아이다. 말을 한 적은 없지만 몇 번 봐서 얼굴은 알고 있었다. 유타, 많이 기다렸지? 누나, 왜 이렇게 늦었어? 늦어서 미안. 근데 얘 남자 아이에게 향했던 그녀의 시선이 내게로 옮겨왔다. 우산 속으로 들어와. 같이 가자. 상냥한 목소리로 말하며 그녀는 내 머리를 살짝 쓰다듬었다. 너무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뭐라고 대꾸해야 좋을지 몰랐다. 유타, 미안한데 여기서 잠깐만 더 기다려줄래? 금방 다시 데리러 올게. 그녀의 말에 유타라는 아이는 으 하며 얼굴을 찡그렸다. 유타, 알았지?
하며 여자가 눈을 흘겼고 아이는 알았어 다카코 누나 하며 불통스레 대답했다. 이름이 다카코의 모양이었다. 자, 그럼 가자. 괜찮으니까 사양 말고 이쪽으로 와. 온몸을 포근히 감싸는 은은한 미소에 내 몸이 저절로 움직였다. 누나에게는 낯선 사람을 대할 때 품었던 경계심이 생기지 않았다. 다카코 누나의 왼쪽에 서서 그냥 고개만 까딱했다. 교복 재킷에 적힌 학교명과 배지를 보니 다카코 누나가 중학교 3학년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워낙 어른스럽게 행동해서 중학생으로 보이지 않았다. 유타, 얌전하게 기다려야 해. 나와 나란히 선 다카코 누나가 유타를 향해 작게 손을 흔들었다. 유타도 뽀로통한 얼굴로 빨리 와! 라고 외치면서 손을 흔들었다. 이걸로 머리카락 물기 닦아. 감기 걸리겠다. 다카코 누나가 어깨에 맨 가방에서 노란색 손수건을 꺼냈다. 고맙습니다. 감사 인사를 하는 내 목소리가 떨렸다. 지금껏 괴롭힘만 당해왔지 모르는 사람이 내게 친절을 베풀어 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집은 어디니? 손수건으로 뒷머리를 닦으면서 우리 집 위치를 말했다. 아, 우리 집에서 별로 안 머네. 라고 다카코 누나가 대답했다. 굵은 빛발이 날리는 주택가 사이를 같이 걸었다. 다카코 누나의 왼손에 작은 비닐봉지가 들려있었다. 그 비닐봉지에서 달콤한 냄새가 새어나왔다. 키가 작은 내게 맞춰주려고 다카코 누나가 보폭을 작게 해서 걷는 걸 알아차렸다. 내가 우산 밖으로 나가지 않게끔 세심하게 걸음을 조절했다. 에노우라역 앞을 지나자 큰 다리가 세워진 강이 나왔다. 길 모퉁이를 돌아 다리로 내딛는 다카코 누나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나도 덩달아 걸음을 재촉했는데 다리에 들어섰을 때 어느새 우산을 든 다카코 누나가 내 왼쪽에 서 있었다. 다리 위의 차들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빠르게 지나갔다. 다리를 건널 때 다카코 누나가 왜 자리를 내 왼쪽으로 바꿨는지 금방 깨달았다. 내가 차도 쪽으로 걷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혹시라도 사고가 일어날까봐 걱정한 거다. 그때 돌연 강한 비바람이 내 오른뺨을 때렸다. 반점을 가리고 있던 거즈가 뒤집혔다. 놀란 심장이 쿵쿵거리며 뛰었다. 쭈뼛쭈뼛 고개를 옆으로 돌렸지만 훤히 드러난 반점을 보고도 다카코 누나는 눈도 끔찍하지 않았다. 오히려 방긋 웃으며 바람이 세니까 좀 더 가까이 와. 하며 내 왼팔을 잡아당겼다. 우산 밖으로 삐져나온 누나의 교복이 비에 흠뻑 젖었다. 그래도 다카코 누나는 투덜대지 않았다. 빗방울이 튀어도 지나가던 자동차에 물세례를 맞아도 싫은 내색을 하지 않았다. 다리를 건너 조금 더 걷자 내가 사는 맨션이 나왔다. 저기가 우리 집이에요. 맨션 앞에 도착했을 즈음 빛발이 가늘어졌다. 우산에서 빠져나와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하자 다카코 누나가 손에 들고 있던 비닐봉지를 내밀었다. 이거 도넛이야. 괜찮으면 집에 가서 먹어. 아니요, 아니에요.
얼굴 앞에서 손을 내저어 보였지만 누나는 비밀봉지를 내 가슴팍에 바싹 갖다 댔다. 한사코 사양하는데도 괜찮으니까 받아. 라며 손에 꼭 쥐어주었다. 고맙습니다. 그럼 기운내. 나는 돌아서서 가는 다카코 누나의 뒷모습이 안 보일 때까지 눈을 떼지 않았다. 길모퉁이를 돌 때 누나가 뒤를 돌아보았다. 손을 흔들며 미소 짓는 다카코 누나를 향해 나는 허리를 깊숙이 숙였다. 집에 들어가서 누나에게 받은 비닐봉지를 풀었다. 길쭉한 종이 상자 안에 산뜻한 색깔이 도넛 3개가 옆으로 누워 있었다. 아마도 유타에게 주려고 산 도넛이겠지. 집 앞까지 같이 걸어오는 동안 다카카 누나는 내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이름도 학년도 집안 사정도. 하지만 누나는 내가 힘들어한다는 걸 눈치챘다. 그렇지 않고서야 헤어질 때 그럼 기운내 같은 말을 하진 않았겠지. 아무도 없는 주방에서 호박색 도넛을 입에 넣었다. 달콤한 도넛을 먹는 게 몇 년 만일까. 한 입씩 베어 물 때마다 진한 설탕 맛이 입안 가득 퍼져나갔다. 도넛을 먹는 동안 나도 모르게 목이 메었다. 뺨을 타고 흐르는 뜨거운 액체가 눈물이라는 건 나중에야 알아차렸다. 다카코 누나를 만나고 나서 죽고 싶다는 마음이 덜해졌다. 그날 누나에게 빌린 노란 손수건은 아직 내가 갖고 있다. 아동센터에서 만나면 돌려주려고 가방에 넣고 다녔는데 매번 엄마가 유타를 데리러 왔다. 3월에 접어든 어느 날 은근슬쩍 유타에게 다카코 누나에 대해 물었다가 중학생인데도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말을 들었다. 엄마가 싱글머미여서 학교 수업을 마치면 배달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돕는다는 것이었다. 보통 때는 엄마가 퇴근하고 유타를 데리러 와서 그날 다카코 누나가 왔던 건 아주 드문 경우였다. 결국 다카코 누나가 다시 아동센터로 찾아오는 일은 없었다. 나는 누나와 다시 만나지 못한 채로 초등학교와 아동센터를 동시에 졸업했다. 차창 밖으로 지푸른 사과미만이 펼쳐졌다. 아직 열차로 통학하는 게 어색하지만 창밖의 바다를 보고 있으면 왠지 마음이 편안해졌다. 이번 역은 오다와라조마의 역입니다. 안내방송과 함께 문이 열리자 여자 시각장애인이 안내견을 데리고 탔다. 고마워요. 일부러 열차까지 같이 타주시고. 아닙니다. 안내견과 처음 외출하는 거라면 아무래도 불안하실 테니까요. 도우미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친절하게 대답하자 여자는 마음이 놓이는지 표정을 풀었다. 아침마다 같은 시간대에 열차를 탄 지 오늘로 2주째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나는 미나미카 마루카역 근처에 있는 시립중학교에 입학했다. 마에카와 역에 도착하자 열차 안은 사람들로 빼곡했다. 덜 복잡한 자리를 찾아 3번째 칸으로 걸음을 옮기려는데 차량 연결 통로의 유리창 너머로 교복 차림의 여학생이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어디선가 본 듯한 포니테일에 시선이 닿자 가슴이 격하게 두근거리면서 터질 것 같았다. 거세게 비가 쏟아지던 날 힐끗힐끗 훔쳐봤던 옆 얼굴이 거기 있었다. 다카코 누나였다. 누나는 흰색 쉐일러복을 입고 있었다.
가슴 앞으로 새빨간 스카프를 늘어뜨리고 왼손에 커버를 씌운 문고문을 쥔 채 읽고 있었다. 내 가방에는 그날 다카코 누나가 빌려준 노란색 손수건이 들어있었다. 다시 만나지 못할 거라고 단념하면서도 계속 가지고 다녔다. 열차의 옆칸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날 다카코 누나가 보여줬던 동작 하나하나가 정확하고도 선명하게 머릿속에 그려졌다. 시간을 빨리 감은 것처럼 순식간에 미나미 카마쿠라역에 도착했다. 열차에서 내린 다카코 누나의 뒤를 멀찌감치 떨어져 따라갔다. 사철로 갈아타는 걸 확인하고 승차권을 샀다. 학교는 지각하건 말건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정신없이 다카코 누나를 따라가 같은 열차에 올라탔다. 열차 안에서 친구를 만난 누나는 다음 역에서 그 친구와 같이 내렸다. 나도 따라 내려 뒤를 밟았고 다카코 누나는 역에서 5분쯤 떨어진 번화가에 있는 커다란 여자 고등학교 교문으로 들어갔다. 다카코 누나가 다니는 학교가 여고인 걸 알고 나서 마음이 놓였다. 열차에서 누나를 발견하고 나서는 여름 축제에 처음 갔던 날처럼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다. 나는 고맙다는 말이나 하려고 누나를 만나고 싶었던 게 아니었다. 손수건을 돌려주고 싶어서는 더더욱 아니었다. 나는 다카코 누나를,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다. 오늘 아침도 나는 같은 자리에 서서 옆칸을 몰래 보고 있었다. 2학년이 되고 나서도 누나에게 고백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려보냈다. 그녀와 나 사이에 놓인 문은 넘을 수 없는 장벽처럼 견고하다. 이 문을 열고 2m만 가면 다카코 누나가 있지만 나는 문에 손가락 하나 대지 못한다. 옆칸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도 있어? 손잡이를 움켜쥐고 괴로움에 몸부림치고 있는데 눈앞에 기다란 좌석에 앉아있던 남자가 말을 붙여왔다. 아까부터 저 문만 쳐다보길래. 대답을 재촉하듯 젊은 남자는 말을 이었다. 눈을 내리뜨며 남자를 봤더니 어디선가 본 적 있는 얼굴이었다. 기억났다. 중학교에 딱 입학했을 무렵 안내견을 데리고 탔던 여자와 같이 있던 남자였다. 무례한 질문이라면 미안한데 혹시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탔어? 아니거든요. 그렇게 물을 걸 예상했다는 듯이 바로 받아쳤다. 이 사람 참 예의가 없네. 그렇지만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건 스스로도 알 수 있었다. 어휴, 티도 안 났다. 열차가 지가사키 카이간역에 멈췄다. 열린 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이자 멀리서 단조롭게 반복되는 파도 소리가 날아와 귓가에 머물렀다. 아침에 열차를 탈 때마다 빌고 또 빌었다. 언젠가 다카코 누나와 손을 맞잡고 저 해변을 거닐 수 있게 해달라고. 둘 다 맨발로 바슬바슬한 모래 위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천천히 걷는다. 말은 하지 않아도 좋다. 그저 손을 잡고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걷고 싶다. 하지만 그날은 오질 않는다. 헛발질만 하는 사이 여름은 빠른 속도로 휙 지나갔다. 그날은 5월이었다. 어이, 반점! 오랜만인걸? 학교 수업이 끝나 에노우라역 앞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내 어깨를 움켜잡았다. 돌아보자 초등학교 6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게이고가 서 있었다. 너 어째 아직도 땅꼬마냐? 키 하나도 안 컸냐?
2년 만에 만난 개이고는 키가 훤칠했다. 나보다 2cm나 더 크니까 170은 돼 보였다. 예전보다 장난 아니게 위압적이어서 나는 뒷걸음질을 쳤다. 미안한데 돈 좀 빌려줄래? 그는 전혀 미안한 기색 없이 입으로만 미안하다고 말하며 가느다란 눈썹을 찡그렸다. 표정을 보아하니 한 대 칠 수도 있겠다 싶었다. 겁이 나서 지갑에서 1,000엔짜리 한 장을 꺼내줬더니 그는 지갑을 빼앗아 그 안에 들어있던 1,000엔짜리 지폐 3장을 싹 다 빼갔다. 고맙다 반점. 이건 답네. 그는 우명한 미소를 지으며 내 오른뺨에 붙어있던 거즈를 확 잡아당겼다. 내가 다니는 중학교에서 반점 때문에 웃음거리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이제 컴플렉스를 극복한 줄 알았는데 오랜만에 조롱을 당하자 기분이 확 가라앉았다. 초등학생 시절 내내 나를 올감했던 비굴한 감정에 또 지배당했다. 냉정하게 따져보면 얼굴에 이런 반점이 있는 내가 다카코 누나에게 고백한들 잘 될 리가 없다. 징그럽다고 망신만 당하지 않을까. 그녀를 마음에 담았던 지난 인연이 아무 의미 없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이제 다카코 누나와 같은 열차를 타는 건 그만두자. 그러면 고백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이 머리를 스치자 진심으로 마음이 홀가분해졌다. 온몸에 들러붙었던 스트레스 덩어리가 떨어지자 마음이 솜털처럼 가벼워졌다. 마약처럼 안도감도 중독성이 강했다. 나는 이튿날부터 시간을 늦춰 평소 타던 열차를 보내고 그 다음 열차를 타고 학교에 갔다. 내 삶에서 다카코 누나라는 존재가 사라졌다. 그렇다고 생각마저 사라진 건 아니다. 정신적으로는 편안해졌지만 다카코 누나가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누나를 생각하는 시간은 전보다 더 늘어났다. 밖에 나갔다 하면 다카코 누나의 그림자부터 찾는다. 승강장에 서 있을 때도, 학교에 있을 때도, 골목길을 걸을 때도, 편의점에 있을 때도, 편의점 화장실 안에 있을 때도, 편의점 밖에서 가게 유리를 쳐다보고 있을 때도 누나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느낌마저 들었다. 절대로 다카코 누나가 있을 리 없는 장소에서도 내 눈은 무의식적으로 누나를 찾고 있었다. 가을이 가고 겨울이 찾아왔다. 그리고 다시 새해가 밝았다. 그리고 이번 역은 고이서역입니다. 안내방송과 함께 열차 문이 열리고 승객들이 몰미듯 밀려 들어왔다. 덜 붐비는 자리를 찾아 옮기니 세 번째 칸으로 가는 연결 통로 옆에 4인용 좌석에 그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는 창틀에 오른팔을 올리고 바깥 경치를 감상하고 있었다. 눈이 마주치자 오랜만이네 하며 눈짓으로 비어있는 앞자리를 가리켰다. 오랜만이에요. 오늘은 많이 늦었네. 늦잠 잤거든요. 심야 애니메이션 특집 방송 보다가 깜빡 잠이 들어서. 창피해서 머리를 긁었더니 남자가 호호 소리내어 웃었다. 지난번에 열차에서 만났을 때 연애 상담했었잖아. 그 얘긴 이제 끝났어요. 남자의 말을 딱 잘랐다. 내 단호한 말투에 놀랐는지 남자가 나를 훑어보다가 이내 딴 데로 시선을 옮겼다. 나는 다카노 누나를 향한 마음을 접었다.
그녀는 내 운명의 사람이 아니었다고 나 자신을 납득시켰다. 그날 다카카 누나는 건널목을 건너오지 않았다. 바다는 넓어서 좋구나. 창밖을 바라보던 남자가 혼자 말처럼 중얼거렸다. 드넓은 바다를 보고 있으면 신기하게도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바다는 항상 용기를 북돋아 준다니까. 남자의 표정이 인생을 꽤 살아본 사람처럼 담담했다. 그의 시선이 천천히 내게로 옮겨왔다. 고등학교 때 좋아하던 여학생이 있었어. 남자는 차분한 말투로 운을 뗀 다음 다시 창밖으로 눈을 돌렸다. 이따금 내게 시선을 건네면서 남자가 느릿느릿 말을 이었다. 그런데 난 내성적인 성격이어서 그 애가 전학 간다는 소식을 듣고도 고백을 못했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나는 고향을 떠날 수 없었어. 어쩌면 그 애가 언젠가 여기로 돌아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한동안 너무 힘들었어. 이 동네에 없는 걸 뻔히 알면서도 매일같이 그 애의 모습을 찾아다녔어. 남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와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어처구니 없는 짓도 했었어. 동네에서 그 애를 닮은 여자가 남자랑 팔짱을 끼고 있는 걸 보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어. 뒤따라가서 그 애인인지 매번 확인했다니까. 어떤 기분인지 알겠어요. 나도 모르게 남자 쪽으로 몸이 쏠리고 말았다. 그 다음 내용을 재촉하듯 결국 그 사람과는 어떻게 됐어요? 하고 빠르게 물었다. 사귀게 됐어. 10년이나 더 지나 동네에서 우연히 다시 만났거든. 그 애가 지금 내 여자친구야. 그 말을 들으니 내가 다 기뻤다. 마치 내가 보상받은 기분이 들었다. 다시 만났을 때요, 아저씨가 먼저 고백했어요. 내가 묻자 남자는 그걸 고백이라 불러도 될지 모르겠지만 하며 어색하게 웃었다. 왜 고백했어요? 왜라니? 그야 당연하잖아. 남자는 단호하게 말하며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후회하기 싫으니까. 후회하기 싫으니까. 남자의 말이 내 머릿속에서 몇 번이고 울려 퍼졌다. 줄곧 후회했었거든. 고등학교 때 왜 고백하지 못했을까? 그 애가 전학간다는 걸 알았을 때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던 나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다음에 그 애를 다시 만나면 용기를 내야겠다고 가마쿠라의 바다를 바라보면서 결심했었어. 듣고 있기 힘들었다. 남자가 했을 후회가 내 가슴을 푹 찔렀다. 이번 역은 지가사키 카이간역입니다. 안내 방송이 흘러나오며 차창 밖으로 드넓은 해변이 펼쳐졌다. 누나와 손잡고 저 해변을 거니는 것이 꿈이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스스로 그 꿈을 내던졌다. 4인용 좌석에
교복을 입은 남녀가 어깨를 맞대고 앉아있다. 좌석 아래로 꼭 잡은 두 손이 눈에 들어왔다. 여자가 애교를 부리듯 남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 장면을 보며 생각했다. 아, 부럽다. 그들은 아무도 다가갈 수 없는 둘만의 세계를 만들고 있었다. 다카코 누나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연결통로 쪽으로 눈을 돌렸다. 지금까지 나는 이 유리창을 수천 번이나 힐끔거렸다. 무의미하게 흘려보낸 시간을 후회하고 있자니 돌연 심장이 발떡대기 시작했다. 시야 끝에 잡힌 그 모습을 보며 내 눈을 의심했다. 다카코 누나가 거기 있었다. 변함없이 손잡이를 붙잡고 문고번을 읽고 있었다. 어째서 이 시간에 여기 있을까? 난 오늘 아침에 늦잠을 자버렸다. 벌써 11시가 지난 시간인데 이런 기적이 일어나다니 이건 신이 허락한 마지막 기회가 틀림없다. 그렇다면 돌진하는 수밖에 없다. 결단하려는 찰나 차가운 이성이 고개를 쳐들었다. 다음 기회를 노리는 편이 낫다. 공들여 양치질하고 나서 시도하자. 어떤 일이든 준비가 중요한 법이다. 무슨 말을 할지 미리 준비해야 승산이 있다. 나는 머리를 세차게 흔들었다. 너 또 그럴싸한 이유를 만들어서 도망치려는 것뿐이잖아. 뺨의 반점도 그렇고 운명이 사람이 아니라고 결론 낸 것도 고백하지 않고 도망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해. 고등학교 졸업식 날이 며칠 안 남았을 텐데 나는 집 근처 고등학교에 가기로 되어 있다. 열차에서 다카코 누나를 만나는 건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나는 그녀와 보낸 시간을 그저 좋은 추억으로 남기고 싶지 않다. 운명은 내 힘으로 개척한다. 나는 연결 통로로 가는 문을 당겼다. 세 번째 칸으로 가서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 다카코 누나에게 다가갔다. 저기. 내가 옆에 서자 다카코 누나가 책을 탁 덮었다. 그녀의 시선이 천천히 내 얼굴에 닿았다. 그녀와 눈을 맞추기 직전 열차가 탈선했다. 먹물을 뒤엎은 듯 온통 다 암흑이다. 내가 바깥에서 그 암흑을 보고 있는 건지 암흑 속에 있는 건지 분간이 되지 않았다. 몸뚱이를 잃어버린 것처럼 의식은 몽롱했고 끝없이 넓은 암흑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만 간신히 파악할 수 있었다. 끊임없이 장면이 바뀌는 꿈처럼 때때로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아른거리곤 했다. 옆으로 넘어지는 열차의 차량, 머리에 피를 흘리며 꼬꾸라지는 사람, 계곡에 우뚝 솟은 절벽, 그것들이 뒤섞여 등장하는 모한 루프에 빠졌구나 싶었는데 느닷없이 누가 나를 안아올렸다. 카즈유키. 하고 내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다. 이어서 눈앞에 새하얀 벽이 세워졌다. 여러 차례 눈을 깜빡이고 나서야 지금 눈꺼풀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사람이 나라는 것을 서서히 깨달았다. 나는 지금 어딘가에 와 있으며 눈앞에 세워진 흰색 벽이 내가 있는 곳이 천정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인식해냈다. 선생님, 카즈유키가 눈을 떴어요. 흰 옷을 입은 여자가 방을 뛰어나갔다. 침대 옆에 놓인 심전도와 방에 가득 찬 소독약 냄새 때문에 이곳이 병원이란 걸 알았다. 여기는
미나미 가마쿠라 종합병원 병실이란다. 넌 열차 탈선 사고를 당했어. 꽤 나이 들어 보이는 의사가 내 가슴에 청정기를 대고 장황하게 설명했다. 나는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그 사고로 갈비뼈 3대가 부러졌다고 했다. 오늘은 사고 난 지 3주가 지난 3월 26일이며 그동안 나는 의식을 잃은 채 줄곧 이 병원에 누워 있었다고도. 이야기를 듣는데 내용이 머리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다. 사고를 당한 기억이 없을 뿐더러 사고 이전의 기억도 흐릿하고 불분명했다. 그날 저녁에 아빠가 병실로 찾아왔다. 아빠는 확실히 기억났다. 걱정에 찬 얼굴로 내게 말을 걸어주지만 일이 바쁜지 스마트폰을 쥐고 병실을 들락날락했다. 아빠와 교대하듯 젊은 여자가 병실에 들어왔다. 짙게 화장한 여자는 몸에서 향수 냄새를 풀풀 풍겼다. 내 아빠와 사귀는 지아키라고 해. 여자는 그렇게 자기 소개를 하고 침대 옆에 앉아 사과를 깎아주었다. 전에 카페 근처에서 이 여자가 아빠와 같이 있는 걸 본 적이 있다. 왠지 아빠가 머지않아 이 여자와 결혼하겠다는 예감이 들었다. 이튿날부터 경찰이 병실을 드나들었다. 탈선 사고에 관해 이것저것 물었지만 아직 기억이 돌아오지 않아서 대답하기 곤란했다. 의식이 돌아온 지 닷새째 되는 날이었다. 병실 한쪽에 내 책가방이 세워져 있는 게 보였다. 신음이 절로 나올 만큼 아픈 갈비뼈를 부여잡고 침대에서 내려가 가방을 집어들었다. 가방을 열자 노란색 손수건이 내 시선을 붙잡았다. 소중한 물건인가? 지퍼가 달린 봉지 안에 들어있었다. 봉지를 손에 쥐고는 들여다보고 있는데 가슴이 두 방망이질 쳤다. 머릿속에 산사태가 일어난 것처럼 뚜렷한 윤곽의 기억들이 우르르 몰려왔다. 목덜미가 땀에 젖어 축축해졌다. 마개를 뽑은 욕조의 물이 순식간에 빠져나가는 것처럼 떠오른 기억의 파편들이 잽싸게 하나로 이어졌다. 다카코 누나. 내 입에서 그녀 이름이 새어나왔다. 그날 나는 다카코 누나와 같은 열차를 타고 있었다. 그녀에게 고백하려고 했다. 다카코 누나 옆에 가서 선 순간 열차가 심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무사한 걸까?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초조해 미칠 것 같아서 병실 옷걸이에 걸려있던 점퍼로 손을 뻗었다. 청바지로 갈아입고 병실을 뛰쳐나갔다. 예, 너 어디 가니? 막아서는 간호사를 뿌리치고 병원을 빠져나갔다. 누나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어쩌면 이 병원에 입원 중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일단 지금 갈 곳은 한 군데뿐이다. 거길 찾아가면 다카코 누나가 무사한지 확인할 수 있다. 사고로 가마쿠라선 열차 운행이 중지되어 다른 열차를 타고 도쿄 방면으로 우회해서 에노우라에 도착했다. 땅거미가 내려앉은 길을 지나 아동센터까지 힘껏 달렸다. 유타! 유타가 아동센터 뒤편이 공원 벤치를 혼자 쓸쓸히 지키고 있었다. 내 목소리를 듣고 자리에서 일어선 유타는 3년 전보다 키가 조금 자라 있었다. 유타, 나 기억나? 예전에 여기 같이 다녔는데. 내가 묻자 유타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목청을 더두어
지난번에 사고 난 열차에 너네 누나도 타고 있었지? 누나는 괜찮아? 잘 지내? 하며 잇따라 질문을 퍼부었다. 죽었어. 뭐? 다카코 누나는 사고 나서 죽었어. 오직 유타의 얼굴만이 내 눈동자 안에 박힌 채 나머지는 모조리 사라졌다. 거짓말! 믿기지 않아서 두 손으로 유타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지만 유타의 눈에서 뚝뚝 흘러내리는 눈물방울이 양을 보고 거짓이 아님을 깨달았다. 유타는 코를 훌쩍이면서 사고 경위를 상세하게 알려주었다. 다카코 누나가 타고 있던 열차가 탈선하면서 차량째 산간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바람에 누나는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누나는 봄부터 간호학교에 다닐 예정이었어. 다카코 누나가 초등학생일 때 병으로 누나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한다. 사람이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 다카코 누나는 간호사를 지망했다. 고등학교 3년 내내 악착같이 아르바이트를 한 이유도 학비를 모으기 위해서였다. 유타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우두커니 서 있었다. 뭐라 대꾸할 말도 없어서 멍하니 그 자리에 선 채 꿈쩍도 하지 못했다. 갈비뼈 골절이 완치되어 4월 말에 퇴원했다. 학교에 가자 탈선 사고에서 살아남은 나를 반 아이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흘끔거렸다. 고등학교 입학이 남들보다 늦어진 탓에 나는 학급 분위기에 쉽게 녹아들지 못했다. 어이구 반정, 너 진짜 아군이 센 놈이구나. 교실 뒤쪽에서 다가온 한 녀석이 내 오른뺨에 거수를 잡아댔다. 이따위 반점 숨기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 라고 말도 덧붙이면서 개이고였다. 개이고도 같은 학교에 입학했고 지질이 운이 없게도 같은 반까지 됐다. 개이고는 머리를 갈색으로 염색했다. 앞으로도 용돈 잘 부탁한다. 놀리듯 툭 내뱉더니 내 머리를 탁 쳤다. 그렇게 그날 이후로 나는 다시 반에서 왕따가 되었다. 나는 살아갈 의미를 잃어버렸다. 험난한 골짜기가 입을 크게 벌리고 있다. 아슬한 낭떠러지 아래로 좁은 강이 흘렀다. 장난감을 포장하듯 물줄기를 가로지른 열차의 차량을 파란색 시트가 감싸고 있다. 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카코 누나가 눈을 감은 낭떠러지를 찾아갔다. 미나미 카마쿠라역에서 이 낭떠러지까지 걸어서 30분 남짓 걸렸다. 낭떠러지 앞에는 꽃다발이 여럿 놓여 있었다. 요적들이 헌화하러 왔겠구나. 사고의 충격을 말해주듯 낭떠러지 주위에 쳐놓은 울타리가 심하게 망가져 있었다. 완전히 떨어져 나간 데가 열차가 들이박은 부위겠지. 낭떠러지 앞에서 손바닥을 맞대고 있는데 젊은 여자가 커다란 꽃다발을 들고 오르막을 올라왔다. 내 옆에 쪼그려 앉아 손을 모으고 나서 내게 물었다. 넌 누가 돌아가셨니? 천천히 일어선 여자가 나는 히구치 도모코라고 해. 라며 이름을 밝혔다. 난 이번 사고로 사랑하는 약혼자를 잃었어. 히구치 씨가 사고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리고
지금 뱃속에 아이가 들어있다고 했다.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어요. 여자의 솔직한 태도에 나도 모르게 입술이 움직였다. 머뭇거리느라 좋아하던 여자에게 고백하지 못하다가 겨우 용기를 내 고백하려던 순간 열차가 탈선했다고 숨김없이 털어놓았다. 한심하기 짝이 없는 내 얘기를 듣고도 여자는 비웃지 않았다. 엄마가 아이를 바라볼 때처럼 온화한 미소를 머금고는 그래 그래 하듯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만약 그 사람을 한 번 더 만날 수 있다면 너라면 어떻게 할래? 솔직하게 마음을 다 털어놓고 나자 희구치 씨가 기묘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밤중에 니시유이 가하마역에 가면 유키호라는 여자 유령을 만날 수 있다는 것. 거기다가 심야에 가마쿠라선 선로를 달리는 유령 열차가 있으며 마음만 먹으면 사고가 일어난 열차를 탈 수 있다고도 했다. 표정을 보니 농담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진심이 담긴 위로에 이 사람은 믿어도 된다는 확신이 섰다. 무엇보다 누가 뭐래도 나는 다카코 누나를 만나고 싶었다. 내 마음을 꼭 전하고 싶었다. 넌 그 여자애를 꼭 만나야 할 것 같아. 간절한 눈빛으로 망설임 없이 말하는 희구치 씨를 보자 다카코 누나를 향한 내 마음이 더욱 뜨거워졌다. 나는 오늘 밤 유키오라는 유령을 만나러 가기로 결심했다. 한밤중의 승강장은 깊은 바다속처럼 고요했다. 승강장 벽시계가 내는 미시한 초침 소리마저 고스란히 들렸다. 그때 승강장 안쪽에서 저벅저벅 걸어오는 발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세일러복을 입은 키 큰 여자가 걸어와 내 앞에 멈춰섰다. 당신이 유키오 씨예요? 그래, 유령이지만 잘 부탁해. 퉁명스럽게 내뱉는 유키오의 입가에 은근한 미소가 머물렀다. 유령이라고 해서 좀 더 소름 끼치게 생겼을 줄 알았더니 외모는 보통 사람과 똑같았다. 몸이 투명하지도 않았다. 나는 다카코 누나와 있었던 일을 간략히 설명했다. 사고 차량에 타고 있던 사람이 찾아오다니 대단히 드문 케이스네. 진짜 유령 열차가 달리고 있는 거 맞아요? 내가 서둘러 본론을 꺼내자 유키호는 성격이 급하네 하며 웃었다. 그때 드러난 유키오의 하얀 치아가 반짝였다. 진짜라며 유키오가 덕짓으로 가리킨 방향에서 반투명한 열차가 천천히 승강장으로 들어왔다. 깜짝 놀라 심장이 고동쳤다. 바로 코앞에 멈춰선 열차 안에는 승객이 많이 타고 있었다. 평소 승강장 위에 서 있을 때처럼 열차 안에서 승객들의 말소리도 흘러나왔다. 이게 그날 사고 난 그 열차야. 유키오는 팔짱을 끼고 익숙한 솜씨로 설명해줬다. 이 유령 열차는 탈선 사고로 가슴에 맺힌 게 있는 사람이 눈에만 보인다고 했다. 또 이 열차에 타면 죽은 피해자를 한 번 더 만날 수 있다는 말도 했다. 어제 희구치 씨에게서 들은 그대로였다. 설명을 들으면서
머릿속에 떠오른 궁금증을 물어보려던 참이었다. 유키오는 내가 질문할 걸 미리 예상했다는 듯이 다만 하고 입을 떼더니 유령열차에 타기 위해 4가지 규칙을 알려주었다. 하나, 죽은 피해자가 승차했던 역에서만 열차를 탈 수 있다. 둘, 피해자에게 곧 죽는다는 사실을 알려서는 안 된다. 셋, 열차가 니시 유하가마 역을 통과하기 전에 어딘가 다른 역에서 내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도 사고를 당해 죽는다. 넷, 죽은 사람을 만나더라도 현실은 무엇 하나 달라지지 않는다. 아무리 애를 써도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 만일 열차가 탈선하기 전에 피해자를 하차시키려고 한다면 원래 현실로 돌아올 것이다. 유키오가 말한 규칙들을 머릿속에서 정리하고 있는 사이 미나미카 마루카역 방면에서 들려온 엄청난 충격음이 귀전을 때렸다. 유키오가 선로 너머를 쳐다보면서 니시유이 가하마역을 통과하면 너도 저렇게 돼 라고 경고했다. 유령 열차의 자체가 점점 투명해지고 있어. 머지않아 열차가 하늘로 올라갈 테니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서두르는 게 좋아. 한밤중에 피해자가 탑승했던 역으로 가면 방금 본 열차가 나타날 거야. 그럼 그녀는 작게 손을 흔들어 보이며 획 사라졌다. 캄캄한 승강장은 또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점자 볼록 바깥쪽에 서서 열차가 사라져간 방향을 멀거니 지켜보았다. 방금 지나간 열차에 다카코 누나가 타고 있다. 그런 생각에 빠져 먼 곳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나는 주저하지 않았다. 까만 어둠이 승강장 일대를 둘러쌌다. 갈라진 구름 틈새로 달이 얼굴을 내비치며 차가운 빛을 뿜어냈다. 손목시계로 시간을 확인하려는데 돌연 어둠이 녹고 햇빛이 주위를 휘감았다. 사고가 발생하던 날 에나우라역의 그 아침 풍경이었다. 유가와라 방면에서 반투명한 열차가 접근해왔다. 열차가 에나우라역 승강장에 서는 순간 머리카락을 뒤에서 하나로 묶은 다카코 누나가 쟁걸음을 걸으며 개찰구로 들어섰다. 그대로 열차의 3번째 칸에 뛰어들더니 늦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듯 후유 하고 숨을 길게 내쉬었다. 나는 항상 그랬듯이 열차의 2번째 칸으로 몸을 집어넣었다. 니시유이 가하마역에 도착하기까지 50분도 채 남지 않았다. 1분 1초가 아까울 때였지만 내게는 다카코 누나를 만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다. 잠시 후 열차가 오다와라 조마에 역에 멈춰섰다. 문이 열리고 감색 배낭을 맨 남자가 들어왔다. 조금 떨어진 위치에서 남자가 4인석 창가 자리에 앉는 것까지 확인했다. 나는 온몸으로 탄식했다. 불가능한 걸 알면서도 제발 타지 말라고 속으로 빌었는데 그 남자가 오고야 말았다. 어젯밤 니시유이 가하마역에 나타났던 유령열차 안에 남자가 앉아있는 모습을 봤다. 남자는 그날 나와 얘기를 나눈 다음 사고로 사망했다. 지금 그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그 사실을 말해주었다. 안녕하세요. 내가 좌석 옆에 서서 인사를 건네자
남자가 하며 손을 흔들었다. 나는 고개를 까딱한 다음 곧바로 표정을 가다듬으며 허리를 깊숙이 숙였다.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날 나눴던 대화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런 인사부터 하는 건 영 이상할 테지. 남자가 수상스럽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나는 꼭 그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싶었다. 그가 없었다면 나는 그녀에게 고백해야겠다고 마음을 굳히지 못했을 것이다. 그가 내 등을 떠밀어준 셈이다. 지금 좋아하는 사람에게 고백하러 가요. 고개를 들고 쑥스럽게 말하자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아무 말 없이 오른손을 쓱 내밀었다. 나는 그 손을 꽉 잡았다. 물론 그는 자기가 사고로 곧 죽는다는 걸 알지 못한다. 그런데 마주 잡은 그의 손은 마치 나에게 뭔가를 맡기는 것처럼 힘이 들어가 있었다. 그저 좋은 추억으로 남기고 싶지는 않거든요. 단호하게 말하자 그가 하얀 이를 드러내며 미소 지었다. 비로소 그는 아쉬워하며 내 손을 놓고 다시 자리에 앉아 바다로 시선을 돌렸다. 나는 곧장 연결 통로문에 손을 올렸다. 나는 지금 중학교 교복을 입고 있다. 중학교 3년 내내 이 교복을 입고 다카코 누나를 지켜보았다. 고백하려면 이 옷이 제일 어울릴 것 같았다. 세 번째 칸으로 자리를 옮기자 바로 코앞에 다카카 누나의 옆 얼굴이 보였다. 그녀는 그날처럼 손잡이를 잡고 문고번을 읽고 있었다. 다카코 누나를 실제로 보니 잠깐 망설여졌다. 하지만 가슴 밑바닥에서 그런 망설임을 단숨에 떨쳐낼 뜨거운 감정이 솟구쳤다. 나는 한 걸음 더 다가가 누나 옆에 섰다. 저기 용기를 쥐어 짜냈구만. 목소리가 떨렸다. 책을 덮은 다카코 누나가 천천히 이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50cm도 안 되는 거리에서 누나와 눈이 마주쳤다. 정면에서 다카코 누나를 똑바로 본 건 우산을 같이 쓰고 집으로 갔을 때가 유일하다. 막상 고백하려는 상대가 앞에 있자 목구멍이 저어들어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녀의 눈빛은 부드러웠다. 내가 긴장한 걸 알아차렸는지 나를 안심시키려는 듯이 눈가에 미소를 담았다. 같이 가자. 우산 속으로 들어와. 지금 다카코 누나의 얼굴에 띈 미소는 그날 내게 말을 걸어주었을 때와 똑같았다. 부드럽게 감싸는 듯한 그 미소를 보자 입을 뜰 용기가 생겼다. 저기 나는 생각나. 내가 미처 말을 맺기도 전에 다카코 누나의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비 오는 날 같이 집에 갔던 애 맞지? 기억하고 있었어요? 둥글게 휘어진 눈으로 다카코 누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과 다르지 않는 커다란 눈동자. 그런데 나를 빤히 바라보던 누나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차올랐다. 왜 그래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다카코 누나가 얼굴 앞에서
손사래를 치며 눈가에 고인 눈물을 닦았다. 화제를 돌리려고 이제 학교 가? 하고 물어왔다. 네, 오늘 늦잠을 자버려서 그만. 창피하듯 말하자 다카카 누나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하하 소리내어 웃었다. 실은 나도 깜빡 늦잠 잤어. 오늘 졸업식 예행 연습하는 날인데 어젯밤에 텔레비전에서 내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특집 방송을 틀어줘서 새벽까지 보다가 잠들었거든. 나도요. 웃으며 대답하자 다카카 누나가 너도 그랬구나 하며 눈을 반짝거렸다. 둘 다 손잡이에 매달려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이야기에 열을 올리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나는 애니메이션 말고 책도 좋아해. 나도요. 이런 전개가 펼쳐지길 꿈꾸며 열차 옆 칸에서 다카코 누나가 읽던 책을 나도 따라 읽었다. 지금까지 들였던 노력이 보상을 받은 것 같아 뛸 듯이 기뻤다. 즐거웠다. 정말 행복했다. 이제껏 살아오면서 이 순간보다 더 행복한 시간은 없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다카코 누나와 같이 있으려니 자칫 실수라도 해서 미움을 사면 어쩌나 싶은 다른 의미의 긴장감이 생겨났다. 내 이야기에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문제가 없었는지 말을 꺼내기 전에 일일이 확인하면서 대화를 이어갔다. 그래도 기분은 좋았다. 그녀와 같이 있으면 나를 얽어매는 감정마저 행복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니시위 가하마역이 가까워지면서 차창 너머의 경치가 달라지는 것을 보니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가 스며들었다. 행복한 한때가 곧 끝나려 한다. 앞으로 30분 후면 다카코 누나는 사고를 당한다. 이건 달라지지 않는 현실이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을 향한 감정이 커질수록 이별이 더 아프게 다가왔다. 이러한 현실을 깨달은 순간 내 입에서 더는 말이 나오질 않았다. 그녀의 눈을 바라볼 수 없었다. 창밖으로 지가사키 해안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진짜 아름다운 바다야. 다카카 누나가 왠지 쓸쓸한 표정을 지으며 창밖으로 눈을 돌렸다. 눈동자에 스며들 것 같은 새파란 바다에 우리 시선이 닿았다. 바다는 새하얀 모래사장과 대조를 이루어 아름다웠다. 지난 3년 동안 각자 서 있던 자리는 달라도 우리는 매일 아침 같은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언젠가 이 해변을 지금 내 옆에 서 있는 여자와 손을 맞잡고 거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랐다. 일정하게 밀려와 또 돌아가는 파도를 바라보고 있노라니 기억에 담긴 서랍이 하나씩 열렸다 닫히기를 반복했다. 역 앞에 서서 다카카 누나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던 일, 누나와 같은 열차 칸에 올라 근처에 놓인 손잡이를 잡았던 일, 카페 밖에서 누나를 훔쳐봤던 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얼굴을 가리고 들킬까봐 누나 앞으로 내달렸던 일, 길에서 다카코 누나와 닮은 여자를 보고 따라갔던 일, 건널목 건너편에서 누나를 봤던 일, 그리고 폭우 속에서 누나와 우산 하나를 같이 쓰고 나란히 걸었던 일. 기나긴 싸움이 끝이 다가올수록 고백하지 않고 이대로 끝을 맺어도 괜찮겠다 싶은 마음이 발동했다. 그런데
시선을 빼앗은 푸른 바다가 내 입을 열게 했다. 당신은 내 생명이 은인이에요. 나는 손잡이를 놓고 다가간 누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이 우산을 씌워주던 날 나는 죽을 생각이었어요. 난 친구가 한 명도 없어요. 부모님은 이혼했고 같이 사는 아빠는 바빠서 나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어요. 지금 겉으로 가렸지만 내 오른뺨에는 커다란 반점이 있어요. 키도 작아서 늘 괴롭힘이 대상이 되어왔고요. 그런데 비가 많이 오던 그날 당신이 그런 내게 우산을 씌워줬어요. 그때 당신이 준 도넛의 맛을 나는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어요. 그날이 나에게 계속 살아도 된다고 말해주는 것 같아서 그 도넛 상자는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갖고 있어요. 당신이 나를 살렸어요. 나는 누나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뒷말을 이었다. 나는 지난 3년 동안 줄곧 당신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침마다 열차 옆칸에서 당신을 흘끔흘끔 쳐다봤어요. 용기가 없어서 말은 못 걸었지만요. 길에서 당신을 보고도 못 본 채 하며 지나칠 수밖에 없었지만 나는 잠시 머뭇거리며 시선을 아래로 떨궜다가 곧바로 얼굴을 들고 말을 쏟아냈다.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나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나는 정말 감사하고 있어요. 당신과. 거기까지 말하고 나서 마지막 남은 힘을 눈빛에 담아 전했다. 돌고 돌아 만난 것을. 말을 끝내고 나서도 한동안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주위에 있던 승객들이 무슨 일인가 하며 이쪽을 보고 있었다. 진지한 얼굴로 가만히 듣고 있던 다카코 누나가 마침내 작게 숨을 토해냈다. 고마워. 넋이 나간 사람처럼 고맙다는 말을 되뇌던 누나의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어머, 왜 눈물이 나지? 남자에게 처음으로 고백받아서 그런가? 울음을 감추려는 듯이 그녀의 말이 연달아 이어졌다. 아니면 하고 다시 입을 떼더니 손가락으로 눈가를 닦으며 말했다. 네가 너무 멋진 사람이라서. 얼굴이 화끈거렸다. 부끄러워서 눈만 연신 깜빡거렸다. 다가건 누나의 눈가가 아직 젖은 것을 보고 비스듬히 메고 있던 가방에서 노란색 손수건을 꺼냈다. 이거 그날 당신이 내게 빌려준 손수건이에요. 손수건을 건네자 다가건 누나가 그건 내가 계속 간직했으면 좋겠어 라고 도로 밀어냈다. 그러고는 이건 거짓없는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줘 라며 전제를 깔고 말했다. 나는 방금 내가 좋아졌어. 다시 말할게. 나는
카즈유키를 좋아합니다. 주우개로 싹 지운 것처럼 머릿속이 텅 비었다. 너무 갑작스레 일어난 일이라 머리가 혼란스러워 이 상황에서 달아나고서 고개를 숙였다. 그러자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슬슬 올라왔다. 천천히 고개를 들자 다카코 누나는 내게 미소를 건넨 다음 창밖으로 눈길을 돌렸다. 길게 이어진 해변을 바라보며 나는 옆으로 팔을 뻗어 누나의 왼손을 잡았다. 그녀는 부끄러운지 뺨을 붉게 물들으면서도 내 손을 꼭 마주쥐었다. 지가사키 해안을 바라보는 내내 우리는 손을 놓지 않았다. 햇살이 쏟아지는 푸른 바다 위에서 빛 알갱이가 춤을 추고 있었다. 유령열차가 올랐던 다음날 나는 다카코 누나가 눈을 감은 낭떠러지를 찾아갔다. 길가에 장미꽃 다발을 내려놓았다.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허리를 굽히고 손을 모았다. 나는 그녀의 뒤를 따라갈 생각이다. 내 방 서랍에 오늘 아침에 쓴 유서를 넣어두고 왔다. 이왕이면 다카코 누나와 같은 장소에서 죽고 싶었다. 낭떠러지를 둘러싼 울타리 아래로 뛰어내리려 몸을 일으킨 순간이었다. 실례지만 혹시 탈선 사고로 누군가를 잃었니? 길가에 서서 낭떠러지 아래를 보고 있던 중년 남자가 이쪽으로 다가왔다. 방해꾼이 나타났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랬구나. 무리한 질문을 해서 미안하다. 남자는 사과하며 정중히 허리를 숙였다. 실은 나도 탈선한 열차에 타고 있었어. 그러셨군요. 끔찍한 사고였는데 다행히 나는 가벼운 상처만 입고 살았지. 그런데 말이다. 사실 그 열차에는 아주 용감한 여학생이 타고 있었어. 남자는 의미심장하게 한마디 하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나는 탈선한 열차에 세 번째 칸에 타고 있었단다. 선로를 벗어난 차량이 낭떠러지로 떨어지기 일보 직전에 운 좋게 차량 밖으로 나올 수 있었지. 밖에서 세 번째 칸에 혼자 남은 여학생에게 손을 뻗었더니 그 여학생이 나한테 부탁하는 거야. 얘를 먼저 구해주세요. 라고. 입고 있는 교복을 보아하니 여고생 같았는데 흔들리는 열차 안에서 덩치가 작은 남자애를 안아 올리더니 그 애를 나한테 맡겼어. 내가 남자애를 받아들자마자 차량은 낭떠러지 아래로 굴러떨어졌고, 남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전율 비슷한 것이 온몸을 휘감았다. 나는 그 남자는 어떤 애였나요? 가르쳐주세요. 여자가 구한 애는 어떤 애였나요? 하며 다그쳐 물었다. 나도 다친 데다 경황이 없어서 얼굴은 잘 기억이 안 난다만. 남자는 미리 양해를 구하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오른쪽 뺨에 커다란 반점이 있었어. 가슴이 철렁했다. 숨이 멎은 채 고장난 메트로놈처럼
맥박이 빠르게 요동쳤다. 이번에도 그녀가 내 생명을 구해줬구나. 잇따라 떠오른 추측이 확신으로 바뀌었다. 온몸을 두들겨 맞은 사람처럼 말을 잃었다. 나는 풀썩 무릎이 꺾였고 귓가에는 차가운 바람이 스쳤다. 어슴풀에 어둠이 깔리고 추적추적 비가 내렸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빗방울이 우산을 사정없이 휘갈겨서 우산이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다. 아동센터 처마 밑에서 유타가 책가방을 메고 비를 피하고 있었다. 안녕 하며 가까이 다가가 유타의 키 높이에 맞춰 허리를 굽혔다. 유타, 누가 데리러 안 왔어? 부드럽게 묻자 유타는 기운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는 누나가 죽고 나서 일이 바빠졌어. 그랬구나. 우산 속으로 들어와. 같이 가자. 말이 없는 유타를 보며 나는 표정을 누그러뜨렸다. 내가 세상을 떠난 내 누나를 대신하는 건 절대 불가능해. 그렇지만 너를 데리러 오는 것쯤은 할 수 있으니까 오늘부터 내가 매일 데리러 올게. 유타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수줍게 웃다가 고마워 형 하며 내 우산 속으로 들어왔다. 비에 젖은 유타의 머리카락이 반짝거렸다. 걸음을 멈추고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물기를 닦아주었다. 이 노란색 손수건은 닦아고 누나가 준 것이다. 유령열차에서 그녀가 나더러 계속 간직해달라고 했다. 야, 반장! 부지 밖으로 나가려는데 게이고가 갑자기 우리 앞을 막아섰다. 평소랑 다른 길로 가길래 궁금해서 따라와 봤더니 뭐하냐 이런 데서. 가자 유타. 무시하고 지나치자 게이고가 내 발을 거칠게 잡았다. 너 내 말이 우습냐? 하며 우산을 쓴 게이고가 눈을 부라렸다. 못했고 돈이나 좀 빌려줘라. 싫은데. 뭐? 붙잡힌 팔을 뿌리치자 게이고의 안색이 달라졌다. 이 자식 아까부터 까불고 있네. 야야 이마 하며 내 가슴을 툭툭 쳤다. 그만해. 유타가 게이고의 소매자락을 잡아당겼다. 그러자 게이고가 꼬맹이는 저리 꺼져 라며 유타를 밀쳤다. 이게 무슨 짓이야? 유타 괜찮아? 뒤로 벌렁 나가 떨어진 유타가 걱정돼서 얼굴을 가까이 대고 물었다. 사람 말 같지 않냐? 이 반점 새끼야. 더러운 손수건이나 들고 다니는 주제에 너 방금 뭐랬어? 가슴 밑바닥에서 분노가 솟구쳤다. 우산을 집어던지고 게이고를 노려보았다. 뭐냐? 그 표정은. 취소해. 어쭈? 방금 한 말 취소하라고. 임마,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작작해. 게이고가 손수건을 쥔 내 오른손을 쳤다. 손수건이 땅에 떨어졌다. 분을 이기지 못해 게이고에게 달려들었다. 그러나 허공을 때리던 내 주먹은
게이고에게 붙잡혔고 그에게 다리까지 걸려 나동그라졌다. 너 아까부터 뭘 믿고 까부는 거야? 어? 이 개새끼가? 바닥에 나자빠지자 게이고는 내 옆구리에 발길질을 퍼부었다. 나는 끙끙대면서 옆구리를 향해 날아오는 게이고의 오른쪽 다리를 두 팔로 감아 넘어뜨렸다. 사과해! 다카코 누나한테 사과해! 다시 일어선 게이고가 내 옆구리를 걷어차더니 내 바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다. 나는 돌아서는 게이고의 등 뒤에서 허리를 붙잡고 늘어졌다. 이 진짜 짜증나네. 난 너한테 절대 안 져. 너한테 지면 다카코 누나를 볼 자신이 없거든. 닥쳐 이 자식아. 너 사람을 진심으로 좋아해 본 적이 있어? 뭔 소리래?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이 있냐고. 없어. 됐냐?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나약한 거야. 난 너한테 절대로 줄 수 없어. 나는 뒤에서 게이고를 들어올려 땅바닥에 메어 꽂았다. 빗속에서 한대원 교딩구는 나와 게이고 사이에 유타가 끼어들었다. 우리 형 괴롭히지 마! 라며 유타가 주먹을 쥐고 게이고의 배를 콩콩 때렸지만 몸을 일으킨 게이고가 우리들을 향해 발길질을 날렸다. 너희들 왜들 그렇게 소동이야? 요란한 소리를 들은 아동센터 직원이 우산을 들고 우리 쪽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게이고는 혀를 차면서 달아나려 했지만 나는 이번에도 게이고의 허리에 찰싹 들어붙었다. 야! 이거 놔! 너라니까? 사과해. 다카코 누나한테 사과해. 사과해. 사과하라고. 사과하라니까. 나는 등 뒤에서 게이고의 오른손을 덥석 물었다. 아! 하고 게이고가 비명을 내지르자 더 세게 깨물었다. 나한테 질 수 없다는 듯이 유타도 게이고의 왼손을 힘껏 깨물었다. 아이, 야, 이거들아, 진짜, 사과 안 하면 계속 문다. 사과해. 미안해. 지갑도 내놔. 내놔. 알았다고. 미안. 야야야야야. 내가 턱에서 힘을 빼자 유타도 만족스러운 얼굴로 입을 뗐다. 게이고는 직원을 피하며 쏜살같이 달아났다. 무슨 일이니? 아동센터에서 나온 여자 직원이 묻자 숨을 가다듬고 친구랑 약간 다퉜어요 하고 변명했다. 미심쩍은 눈초리를 거두지 않은 직원에게 유타가 야무진 얼굴로 말했다. 저 오늘부터 이 형이랑 집에 같이 가요. 이 형은 우리 친형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유타는 초등학생답지 않게 의젓했다. 한 걸음도 물러서려 하지 않는 유타를 보고 포기했는지 여자 직원은 알았어. 그럼 조심해 가. 하며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갔다. 형, 괜찮아? 난 괜찮아. 넌 안 다쳤어? 손수건을 집어들면서 물었더니 유타는 눈에 힘을 주며 고개를 끄덕였다. 늠름한 그 표정에서 다카코 누나의 얼굴을 살짝 엿볼 수 있었다. 우산을 펴자 유타가 옆에 와서 섰다. 쫄딱 젖어서
우산 써도 소용없겠는데? 하고 유타가 하얗게 이를 드러내 보이며 귀엽게 웃었다. 빗소리와 겹치듯 아동센터 안에서 귀에 익은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아, 다카코 누나가 좋아하던 곡이다. 유타가 교실 쪽으로 눈길을 보냈다. 저녁 7시를 알리는 벽시계에서 오르골이 아름다운 음색을 연주했다. 전에 네 누나가 그랬어.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곡이라고. 이 곡 제목이 뭐야? 이건 사랑이 인사라는 곡이야. 금속을 두드려서 만들어낸 맑은 음악 소리가 귓가에 날아들었다. 느릿한 선율이 내게 무슨 말을 전하려는 듯이 온몸을 휘감았다. 눈꺼풀 안쪽이 천천히 젖어들었다. 당장이라도 쏟아질 것 같은 눈물을 간신히 참았다. 약해지면 안 돼. 그렇게 마음먹었지만 소용없었다. 눈물주기가 두보를 타고 줄줄 흘렀다. 이미 젖어버린 노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다. 마음을 굳게 먹고 숨을 길게 내쉬고 시선은 정면을 향해 두었다. 자, 가자, 유타. 나는 힘차게 말하며 오른뺨에 붙은 거즈를 벗겼다.